2023년도부터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 같은 서비스를 가리켜서 생성형 AI라고 부르거든요.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트렌드 2025의 저자 김지연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는 AI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I가 모든 것을 먹어삼킨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어삼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PMP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삼켜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I도 그처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먹어삼킨다는 뜻입니다. AI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 먹어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도 먹어삼키고 사회도, 산업도 먹어삼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작동할 겁니다. 그런 AI가 어떻게 소프트웨어에 더 나아가서 하드웨어에 스며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지는 하드웨어를 기억하시죠? 아이리버의 MP3 플레이어,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카시오의 공학 계산기, 아이리버의 내비게이션, 거원 시스템의 PMP, 삼성전자의 디지털 카메라. 이 디바이스는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거든요. 아이리버를 만든 레인콘 같은 회사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은 그리고 거원 시스템의 PMP는 전 세계로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속에 있는 수많은 앱들이 이런 디바이스를 사라지게 했죠. MP3 플레이어는 멜론으로, 내비게이션은 팀앱으로, 보이스 레코더는 음성 녹음 앱으로, 계산기도 계산기 앱으로 다 스며들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책도 삼킨 리디북스라고 하는 전자책이 있고 상가 수첩도 배달의 민족으로 대체됐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은행들도 토스나 카카오뱅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마켓컬리로 대체되고 있죠.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먹어삼켰죠. 똑같이 앞으로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삼킬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 탑재된 코파일럿이라고 불리는 생성형 AI는 엑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마우스로 메뉴를 눌러가면서 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프롬프트로 요청하면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게 바로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삼킨 거죠. 예전에 소프트웨어는 내가 사용 방법을 배워서 일일이 조작을 해야 됐다면 앞으로의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삼키게 되면 AI한테 글로, 말로 명령을 내리면 대신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AI로 인해서 사용 편의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죠. 어도브 포토샵에 파이어플라이라고 불리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것도 생성형 AI입니다. 직접 한 땀 한 땀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AI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동으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그리지 않아도, 그림을 드로잉하지 않아도 생성형 AI 덕분에 손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메뉴를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명령 문구 하나만으로, 즉 프롬프트만으로도 내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더욱더 쉬워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삼킨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 방법을 배워야지 썼다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하려고 하면 파이썬을 배워야 되거든요. 동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면 캠타샤를 배워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AI가 탑재된,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는 AI에게 그냥 우리의 자연어로 명령만 내리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자동으로 이미지를, 동영상을, 문서를 생성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삼킨 겁니다. 빌 게이츠가 2023년도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빌 게이츠는 살아생전 2번 놀랐다. 첫 번째 놀란 거는 1980년대 휴렛패커드에 가서 마우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거는 2016년대, 이때 오픈AI가 설립됐거든요. 오픈AI 팀을 만나고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마우스를 보고 놀란 이유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게 이렇게 쉬울 수 있구나,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혁신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1990년대 이전의 컴퓨터는요, 키보드를 타이핑해서 컴퓨터를 조작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 사용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 학원을 다녀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 책을 가지고 컴퓨터를 공부해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요. 그게 컴퓨터 보급의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우스를 이용하니 마치 TV 리모컨을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쉽게 동작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마우스를 가지고 화면에 보여지는 아이콘을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손쉽게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구나. 즉 컴퓨터 사용 방법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배우지 않고도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등장하고 이렇게 컴퓨터가 2000년대부터 전 세계로 보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로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화로 인해서 컴퓨터가 보급이 이렇게 확대된
거죠. 두 번째 놀란 건 챗GPT를 보고 놀란 거죠. 챗GPT의 뒤에 있는 GPT는 기술 용어입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LLM을 가리키는 오픈AI의 GPT를 가리키는 기술 용어라고요. 앞에 있는 챗은 대화입니다. 빌 게이츠가 놀란 이유는 GPT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AI 기술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AI 기술을 이용할 때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고 대화 방식으로 사람에게 말하듯이 우리 인간의 자연어로 무엇이든 요청하면 찰떡같이 AI가 알아듣고 소프트웨어도 작동시킬 수 있고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드웨어에 탑재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더 나아가서는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 자동차, 로봇 이런데 챗GPT가 탑재되면 대화 방식으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구나. 즉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혁신이 가능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술로 인해서 놀란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인터페이스의 변화로 놀란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피겨 AI라고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는 오픈AI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로봇의 작동 방식을 보면 챗GPT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 앞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로봇이 알아듣고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기존의 로봇의 작동 방식은 일일이 작동 명령을 코딩을 해서 입력을 해놔야 되거든요. 입력을 해놓지 않은 정보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하지 않은 작업들은 수행을 못하죠. 그런데 AI가 탑재가 되면 사람 말도 알아듣지만 주변 상황을 입체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미리 입력해 놓지 않는 코딩 정보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알아듣고 작동하죠. 자,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 있는 먹을 것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테이블에 사과가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챗GPT가 사과는 먹는 것이지 하고 이해하고 그걸 집어서 준다고요. 배가 올려져 있으면 맞아, 배도 또 새우깡도 먹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집어서 준다고요. 그런데 챗GPT 이전에 있었던 기술은 사과와 배는 먹는 거야 라고 미리 입력하지 않으면 사과를 주지 않는다고요.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의 기계장치의 작동 방식에는 미리 사람이 그 기계장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미리 인풋을 시켜놔야지 작동을 했는데 앞으로의 AI 기술이 접목된 하드웨어는 미리 입력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을 즉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보다 지능화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하드웨어를 먹어삼킨 겁니다. 정리하면 AI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용하던 기존 모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디지털 디바이스, 기계장치에 AI 모델이 탑재가 되면 자동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지능화된 방식으로 서비스가 작동되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일대 혁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AI를 우리는 기술로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변화처럼 AI도 그런 변화를 앞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앞으로 2025년도부터의 새로운 IT 플랫폼은 AI 중심으로 펼쳐질 거예요. 처음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나왔던 아이폰에는 1세대 아이폰에는 앱스토어가 없었어요. 2008년도에 앱스토어가 탑재가 됐고 2008년도의 앱스토어 덕분에 2010년도부터는 수많은 앱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일상이 바뀌고 새로운 생태계가 탄생을 했죠. 챗GPT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챗GPT라고 불리는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마치 아이폰처럼. 중요한 건 아이폰이 아니라 앱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챗GPT를 가능하게 해준 소위 말하는 LL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AI 모델 덕분에 앞으로 보다 많은 AI 챗봇들, 새로운 형태의 AI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고 그 AI 서비스들이 앱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AI 플랫폼과 새로운 AI 생태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더 편해지고 우리의 산업 구조는 기존 모바일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AI 시장이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 더 큰 플랫폼의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특히 AI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AI 서비스를 운영, 개발, 구축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됐거든요. 그 비용은 LLM을 만드는 데 쓰였고 두 번째는 그 LLM을 만드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는 엔비디아의 GPU, SK 하이닉스의 HBM 이런 컴퓨팅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컴퓨팅 인프라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다 돈이거든요.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됐는데 정작 그런 AI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돈을 벌어다 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LLM에 AI에 투자한 컴퓨팅 인프라가 앞으로는 서비스와 솔루션으로 실제 우리 일상과 기업에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혹자는 그동안 AI 인프라에 투자된 비용을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0조가 넘습니다. 600조가 넘는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즈니스 밸류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AI
플랫폼과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실제 모바일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밸류가 만들어져야 계속 지속적으로 AI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챗GPT처럼 혹은 특정 AI 솔루션처럼 하나의 단일된 서비스가 계속 존속해서는 이 시장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부터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AI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플랫폼,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마치 웹이 그랬던 것처럼 모바일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도 개인도 기업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앱을 만든 것처럼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나와서 그 AI 서비스 하나하나가 새로운 사용자 밸류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가 만들어져야 이 시장이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AI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LLM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이 더욱더 다변화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AI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비싼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 보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우리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중요한 문서 파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거든요. 또한 속도가 느립니다. 클라우드에 가서 LLM의 프롬프트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는 딜레이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의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비싸고 개인정보, 기업 보안이 우려되고 느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단점하는 방식으로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즉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더 나아가서는 MR 디바이스나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디바이스에 AI가 탑재가 되어서 동작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를 갔다 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가 없고 보안의 이슈가 없죠. 디바이스 안에서만 돌아가거든요. 두 번째, 속도 이슈도 없죠. 그건 디바이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세 번째, 비용의 이슈가 없죠. 클라우드는 거대한 LLM을 가동하기 위해서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비싸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 디바이스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부터는 이런 AI 기술이 단일 클라우드에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별로 따로 작동됨으로 인해서 비용 효율화와 보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소시켜 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AI 시장이 2023년도, 24년도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곳에 AI가 스며들면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AI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부터는 모색될 것이다. 그러니 이 AI를 잘 써먹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업은 이런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전략적인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AI를 둘러싼 시장의 변화 전망과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세 번째 IT 플랫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